안녕하십니까. SP리서치의 김영진입니다. 이번 주에 금리 반락이 나타나면서 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게 좀 가장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거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미국 국채 부담에 이제 막연한 공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번 달 말에 재정정책하고 통화정책의 중요한 그런 이벤트 두 건이 겹쳐 있죠. 그래서 그러한 이벤트를 앞두고 국채 쪽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년물 일드, 아무래도 벤치마크니까 10년물을 보는 게 맞겠죠. 반락하면서 한숨 돌리는 그런 모습인데 그 모습이 그렇게 팍 내려가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올라오다가 스톱됐었던 이 4.78, 요 정도 수준에서, 그러니까 4.8에서 5 정도 사이에서 움직여 준다면 이 5를 넘어서서 막 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마터면 그렇게 될 뻔한 그런 모습이 이제 좀 당분간은 좀 안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최소한 월말에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 이전까지는 뭐 박스권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금리 쪽을 자극할 만한 그런 이슈들이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확언할 수는 없어도 어떠한 모멘텀이 이벤트 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또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는 게 아닌가. 사실 거래일수로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미국 기준으로 따지면 오늘까지 합해가지고 5일 정도 되는 그런 모습이고 그동안에는 좀 약간 눈치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기준금리하고 10년물 금리 이 차는 계속 제가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기준금리보다 지금 아래쪽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5% 들어가면서 비레크먼이 이제 청산을 한 그 모습, 5에서 5.5 사이로 이제 30년물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미 들어간 상태니까 거 빠져나가는 거는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 지금 이 기준금리를 넘어서느냐 마느냐 이거는 이번 달 말에 이벤트를 보고 나서 중장기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재무부가 스탠스를 취할 건지 그걸 보고 결정하고 예측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 기준금리보다 좀 많이 하회하려면은, 그리고 그것이 그 이격이 좀 유지되려면은요, 그러니까 마치 2019년 때 나타났었던 이런 모습이요. 그래야지 뭐 채권 랠리가 가능할 테니까요. 페더럴 펀드 레이트는 그대로 두더라도 실세금리가 10년물 금리나 뭐 이제 5년물이나 뭐 20년물이나 뭐 이런 실세금리들이 올라가는 걸로 정책을 대체하겠다. 뭐 이 정도의 스탠스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기준금리를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고, 시장에서 계속 이 텀 프리미엄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5.25에서 5.5 레벨에서 이제 텀 프리미엄을 감안해서 더 올라간다. 근데 이제 이것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또 주관적으로 또 이 레인지를 다들 또 틀리게 얘기를 해서 적게 보는 사람 뭐 20bp, 많이 보는 사람 뭐 100bp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100bp라고 한다면 뭐 6% 이제 넘나드는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JP 모건 다이먼 회장이 이제 6%대, 막 7%대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은 뭐 이 100bp 감안해가지고 무리한 얘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 달 말에 이게 과연 아래쪽에서 머물 것인지 위로 갈 것인지 이거는 통화정책하고 더불어서 재정정책까지 확인하면서 대응 전략을 좀 꾸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 입찰 이제 10월 후반부 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2년물, 5년물, 7년물 이런 일정인데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 반락은 됐지만 이런 입찰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경쟁률도 뭐 예전보다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도 좀 떨어지는 모습. 그런데 낙찰 수익률은 그냥 시장 수익률 정도 이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미국 국채에 대해서 외국인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가, 그걸 한번 좀 따져볼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 최근에 나온 자료 이렇게 보면은 일본이 계속 뭐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중국은 계속 팔고 있고, 그 다음에 영국이 계속 사고 있는데 영국이 이제 7천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잖아요. 중국이 많이 팔아서 이제 8천억 불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 차이가 한 1천억 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일본은 5월 이후에 계속 매수를 해서 1조 1천억. 좀 많이 벌어지네요, 이제 중국하고. 그리고 다음이
뭐 룩셈부르크, 벨기에, 케이만 제도, 뭐 카나다, 아일랜드 이런 식인데 한번 전달 대비 얼마나 늘어나고 줄어들고 뭐 이런 걸 따져보면은 전달 대비 이게 160억 불, 이제 중국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일본도 늘고 뭐 영국 늘고 한데 이제 룩셈부르크 늘어나는 이런 양. 근데 이게 중국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룩셈부르크 쪽으로 연결돼서 중국 돈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벨기에도 또 혹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케이만 제도 이거는 사실 뭐 좀 약간 불분명하고 아일랜드도 약간 좀 그렇고 해가지고 이렇게 유로존 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이 양에 대해서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분위기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어찌 됐건 뭐 중국 쪽은 계속 팔고 있다. 표면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일본하고 영국이 주로 받아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딱 봤을 때 이쪽 상위 20개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 이 보유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미 국채에 대해서 외국인 수요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은 뭐 지금 당장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리는 단기적으로는 좀 한숨 돌리는 그런 상황이고 국채 수급 쪽을 놓고 보면은 8월까지 그렇게 나쁘다 이렇게 볼 상황은 아니고 이번 달에 국채 입찰이 있었던 것도 뭐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분위기상으로 놓고 보면 금리가 반락한 상황에서 뭐 국채 입찰이 갑자기 망가지는 그런 상황까지는 안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5년물, 7년물 때 좀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주초에 막 금리가 막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 한풀 꺾인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좀 조용히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10월 말에 있는 그런 메인 이벤트 쪽에 우리가 더 관심을 좀 가지고 좀 그쪽을 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중장기 금리 안정의 시그널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자료하고 똑같은 자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각 연도별로 듀레이션이 각각 틀린 것들이 언제 만기로 돌아오는가 이제 그 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푸른색 이 그래프는 단기물 1년 이하짜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17% 정도 됩니다. 올해 돌아오는 게요. 그러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돌아오는 양이 30%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1년 이하짜리가 절반 이상 17%가 되는 것이고 뭐 2년물, 3년물, 5년물, 7년물 뭐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여기 10년물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30%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내년에는 또 이렇게 12%가 돌아오고 9%, 7% 이렇게 각 연도로 가면 갈수록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30%가 돌아오고 나면은 이 나머지 한 10년 동안에 이 그 70%가 만기가 돌아온다 이 얘기예요.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 간단한 겁니다. 2년짜리면은 여기 1, 2년 요 사이에서 만기가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회색은 3년짜리니까 요 3년 사이에 돌아오고 이 10년을 치면은 이 10년 동안 이제 돌아온다라는 그 개념이에요. 그리고 1년짜리는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17% 정도는 이때 만기된 게 다시 발행이 돼가지고 내년에 또 가겠죠. 그러면 내년도 요게 다시 채워지면 거의 뭐 29%에서 30%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만기가 돼서 없어지고 다시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막연하게 막 양이 많다 막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매년 이렇게 돌아오고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 올해의 그 엄청난 빚더미가 30%가 만기가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금리가 높아지는 그런 금리가 적용이 되는 게 이제 새로 발행이 이 30%가 될 테니까 이제 점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리 부담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또 되는 거죠. 또 하나는 페드하고 재무부가 단기로 이렇게 시장 개입을 하는 그런 그 돈들 있잖아요. 그 단기 자금이 이제 곧 한계에 이르른다 이런 이제 좀 경계 심리가 도는 게 사실인데 생각해 보면 올해 발행된 거 단기물은 요 17% 쪽으로 이 단기 자금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1년 안에 또 만기가 돼요. 그럼 풀리잖아요. 그 단기 자금이. 그렇게 해서 들어왔던 자금 풀리고 들어왔던 자금 풀리고 하면서 계속 롤오버해서 넘어간다 이렇게 보면은 그 단기 자금 한계가 내년에 온다 해서 너무
시장의 우려감으로 지나친 확대 해석은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단기물로 이제 계속 롤오버 할 거냐 아니면 이걸 중장기물로 옮길 거냐, 이 17%가 만기가 되는데 이게 과연 내년도 발행 물량을 이렇게 계획을 잡으면서 어느 쪽이 늘어날 것인가, 단기물이 늘어날 것인가, 중장기물이 늘어날 것인가, 이걸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금리 정점은 언제일까, 이거에 대해서요. 그래서 단기물로 계속 롤오버 한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가 이제 언젠가 조만간 나타날 테니까 이자 부담 감소를 언젠가 금리가 내려가면은 이자 부담이 감소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기물로 계속 간다, 이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중장기물을 갑자기 늘렸다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금리가 더 올라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시그널을 준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0%나 돌아오는 이 만기물에 대한 내년도 계획이 이번 달 말에 계획이 확정이 돼서 공개가 된다라는 거죠. 내년 전체가 아니라 내년 1분기게요. 내년 1분기 흐름만 봐도 대강 짐작이 갈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단기물 만기된다라고 한 거를 그냥 단기물로 갈 건지, 이걸 중장기물로 더 옮길 건지, 아니면 나머지 중장기물 만기가 된 거를 단기물로 옮길 건지, 그거를 한번 우리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듀레이션 조절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페드나 재무부가 향후 금리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가 우리가 힌트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이제 만기되는 물량하고 새로 이렇게 발행하는 물량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금리 부담이 점차 증가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거 4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발생된 그 이자율이 증가되는 게 이 2022년 12월까지의 그 단기물에 대한 평균 이자율이 3.8%가 2024년 4월에는 평균 4.7%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물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1.3%, 2.1% 있었던 것이 이제 3.6%로 2023년도에 올라간 것이고, 그러니까 2024년도 이후는 사실 이제 향후 계획이니까 중장기물이 어떻게 발행이 될 건지가 이제 또 확정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평균을 놓고 보면은 올해 2023년 4월까지의 금리 평균은 2.7%다 이 얘기예요. 이 숏텀은 이 물량이 적잖아요. 17%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5%까지 올라갔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내년도 얘기는 점차 부담이 점점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거기에 대해서 GDP 대비 이 이자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좀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2.23%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1.86%, GDP의 1.86%였던 게 2.23%로 늘어나면서 이자 비용이 980억 달러가 추가 지급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해낸 거예요. 페드 쪽 자료입니다, 이게. 뭐 의회 예산국 자료도 있고 재무부 자료도 있는데, 그거는 이번 달 말에 내년 자금 조달 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그때 가서 이 말씀은 다시 드릴게요. 예정 이자율이 얼마로 변했고 GDP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재무 계획이 얼마나, 미국 정부의 재정이 얼마나 부실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이 금리가 부담이 되는가,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담이 된 2.23%라는 이 개념이 뭘 뜻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냥 2%, 3%의 디스인플레이션을 유지하겠다, 그리고 성장률 3% 이상 계속 노리겠다,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만기되는 물량하고 이자율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리고 그게 GDP 중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가, 이걸 계속 계산해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말에 그거를 찾아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포인트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금리가 반락이 되었는데 급락이 아니어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는, 단기적이라도 급락이 아니어도 의미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10월 말 이벤트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 그 자료로 이렇게 이용이 될 수가 있어요. 페드하고 재무부의 시장 안정 의지도 확인이 되지만 재정 건전성도 거기서 확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성장률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도 대강 윤곽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래저래 중요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10월 말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때 자료가 나오면서 더 자세한 얘기는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